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빠졌는데 이 변동성 범위가 크지 않은 관계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 빠졌냐 그러면 사실 뭐 누군가 팔아서 빠진 건데 오늘 판 건 기관 투자자들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왜 팔았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하고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도가 겹치면서 이런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추가 하락의 이유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증시가 지금 강한 상태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전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 막판에 좀 말아 올렸고 내일도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기간 조정이지 이미 지수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하락 가능성보다는 지금같이 이 변동성 범위 내에서 이제 이거는 개별 종목보다는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단에 오면 매수 기준으로 대응하시고 상단에서는 매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매매는 장 초반에 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이제 단기 대응보다는 큰 틀에서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간 조정, 하반기 상승 요런 기준을 잡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전략이 이제 치고 빠지고 이런 대응보다는 그냥 현물처럼 매매를 해 보자. 현물처럼 매매를 하되 이건 거래세가 없으니까 현물보다는 낫지 않을까. 현물 대형주보다는 거래세로 인한 그 뭐랄까 자금 유실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금을 담아두지만 한 계약만 갖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기준으로 대응하는데 오늘 쭉 빠지길래 이거 오늘 쫙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 이 하단 정도까지 오면 매수를 해볼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점쟁이처럼 내 말이 맞을 거야 틀릴 거야 이게 아니라 수순입니다. 수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유동성이 풍부하면 다양한 종목들, 얘는 뭐 로봇 사업 한다더라, 얘는 AI 사업 한다더라, 얘는 전기차 사업 한다더라, 얘는 뭐 또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한다더라. 유동성이 풍부하면 돈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니까 이런 애들이 화끈하게 또 움직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유행처럼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가치주의 어떤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아유 뭐 가치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옥석 가리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품주들,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으로 매우 명료해졌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을 횡령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자기 자본 2천억밖에 안 되더라.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대였는데 2천억밖에 안 되고 여기서 1880억을 가져갔더라. 그럼 만약 이거 회수 못하면 회사 깡통되네? 고작 2조 원대인데 1880억 갖고 깡통이 되네? 뭐지 이거? 하다가 보니까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투자자들도 학습을 하게 되고, 아무거나 막 사다가 이제 가치라는 것도 따져보고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점점 묻지마 매수해서 묻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가치 대비해서 높은 주가가 왜 도대체 높을까? 과거에도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2007년에 두산중공업을 보면서 굉장히 고평가인데 두산중공업이. 근데 두산중공업이 우량주다 이런 논리로 그런 게 파묻히다가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어떤 인식이냐면 계속 고평가 받아왔으니까
설마 가치까지 떨어지겠어 하다 보니까 가치까지 떨어지고 가치 이하로 가고 요런 현상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부터 해 가지고 가치 대비 높은 종목들 이번에 꺾이는 게 단순히 꺾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마치 상황이 바뀌면서 여기에 있던 종목이 여기로 가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종목이 여기로 가게 되는, 여기서 종목 선택 잘못하면 시장이 올라도 박살이 나는 거고, 종목 선택 잘하면 시장이 안 오르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류는 뭐 점쟁이처럼 때리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옥석 가리기이기 때문에 가치 위주의 접근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갔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제 발견을 한 게, 예,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한테 했고, 이모 씨가 아마 이은식 씨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스템이 이걸 발견을 해서 1880억 원의 횡령, 자기 자본 2천억인데 거의 회사 돈 다 가져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자기 자본은 저렇지만 현재 현금은 한 3,200억 정도 있으니까 뭐 회사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고 사고 발생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뭐 한 12월쯤에 빼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건 발생은 이렇습니다. 요게 12월 31일에 사고 발생을 확인을 했는데, 돈은 언제부터 문제가 됐었냐면, 요 동진 세미캠에서 공시가 나왔던, 네, 여기 보시면 글쎄 이게 잠시만요. 이 공시가 아니구나. 10월 5일에 동진 세미캠 주식 7.62% 예, 보유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은식 씨가 77년생이고 이 주식을 7.62%를 샀고, 목적은 이제 경영 참여, 그리고 7.62%의 취득 자금을 투자 유익 외에, 예, 살짝 뻔뻔스러운데 전부 자기 자금으로 표시를 해놓고 차입금도 아니고 1,492억입니다. 1,880억을 가져갔는데 1,492억을 대충 거의 한 400억 가까이, 388억인데 한 400억 가까이 가져갔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공시 위반입니다. 어쨌든 여기 1,880억 중에 388억이고 투자 손실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한 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동진 세미캠 주식을 10월 5일에 샀으니까 적어도 그 전에 이 자금을 횡령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글쎄 왜 손해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날 다 산 것 같고, 생각은 이날 다 지른 것 같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보유를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회사에 12월 말 전에 돈 다 채워놓고 이 차익을 봤으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런 짓을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12월 말까지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막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심리가. 왜냐하면 돈이 커지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100만 원 넣어서 투자하는 거하고 1억 넣어서 투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데, 1,440억을, 예, 뭐 아마 개인적으로는 한 10억, 20억
그 정도가 최대일 텐데 아마 저분이. 근데 1440억이어서 마이너스 100억, 200억 되는 걸 봤을 때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심리로 인해서 그냥 12월 말까지 버텼으면 충분히 채워 넣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10월 5일에 공시인데 이때 샀으니까 10월 초고. 그럼 10월 초인데 그 전에 보면 뭐 1,400억대 자금이 한 방에 이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전부터 계속 자금 유출이 있지 않았었나. 그걸 발견을 못했다라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2조짜리인데 1880억 많이 횡령했네? 근데 자기 자본의 뭐 거의 90%가 넘는다. 도대체 이건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 대비해서 주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2천억짜리를 2조 원, 그러니까 10배 가격에 샀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되더라도 주가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관 투자자들은 책임 소재를 또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손실이 나면 왜 횡령 사건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했느냐, 사유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금들도 빠질 거고, 그럼 반토막이 나는 건 뭐 거의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 종목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품이 드러나서 꺼지는 종목들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댓글 확인하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진 프라임 좋습니다. 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지금도 좋은 가격대도 맞지만 매수는 최대한 싸게 하십시오. 예. 누군가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면 그 종목은 뭐 못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선물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수 설명하다가 뭐 나름대로 이제 한 100만 원 이상 따고 하루에 그런 날이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에는 조금씩 달라진다. 뭐 하나씩이라도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 요 부분에서 왜라는 부분을, 그러면 왜 중에서 그냥 운이 없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호의를 베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좋은 운을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마음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외라는 부분이 난 너무 단기 성향에 투자를 했어 이거라면 그걸 고쳐 나가시면 되는 거고, 난 너무 대응을 안 하고 갖고만 있다 보니까 올라갔다 다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제 일부씩이라도 대응을 하는 거고, 이 본인에 따라서 다 이유가 다 제각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차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다. 자기 자신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또 각각의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게 너무 다르니까 어떤 정답을 내놓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몽땅 사십시오. 몽땅 매수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사서 주가를 올려줍니까?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아주 좋다. 계속 좋고 주주하는 정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렇게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당장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몽땅 같은 정답이다 해서 샀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고 한참 재미없다 보면 지루해서 나가는 분들, 힘들어서 나가는 분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나가는 분들, 나갈 분들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인내심 있는 분들만 수익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래서 그 정답이 없고 정답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 제각각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원인을 찾고 왜 그랬는지를 찾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하고 다시 대응을 해 보시고 올해 결과를 지켜보시면 조금씩 나아지는 예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뭐 참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저는 뭐 식견 이런 건 잘 없지만 또 이런 거 들으면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요 세 종목 뭐 우림 빼고 두 종목 매수를 하시고 우림이 상한가를 가 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배가 아프다.'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번에 고쳐야 될 거는 세 종목이 다 관심이 있다. 그럼 다 조금씩 사시는 걸로. 그럼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세 종목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올라갑니다. 팔고 이제 여기 물을 탑니다. 어차피 다 오를 거라고 제 분석은 끝났으니까. 그럼 나중에 또 이게 오릅니다. 여기다 또 탑니다. 오릅니다. 정말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도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한 8개 종목에서 요런 방식이 성공하면서 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무리 뭐 진짜 될 것 같은 애들은 안 되고 '에이 이게 설마 오르겠어.' 하는 건 또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발을 걸쳐 놓자. 우리가 비록 연애할 때는 그렇게 문어발로 연애를 하면 안 되지만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종목과. 예 그래서 주식하고는 이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빠진 종목들, 실적 때문에 반응한 종목들 요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품 빠진 종목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카카오 쪽인데 요건 자금의 성격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은 저처럼 뭐 입만 살아서 요렇게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어 공직에 계신데 실전에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식 투자 실력으로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실력으로 보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간 이하일 겁니다. 예. 근데 운이 좋아서 뭐 최근에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는 운이 좋아서 쪼끔 나았을 뿐이지 아마 제가 중간 이하일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요. 극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극상인 부분에 이제 놓고 봤을 때 이분하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요 시점에 이분이 이제 카카오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그 10만 원대인가 7만 원대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이 뭐 20만 원까지는 뭐 보지 않겠냐. 요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시장 여건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뭐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났다.' 요런 논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훨씬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뭐랄까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맞추면 기분 좋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가 저는 의료인들의 수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고 IMF 구제금융을 당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97년도, 96년이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그 88 올림픽 특수를 제외하고 돌이켜보면 96년에 뭐 경제적으로 어떤 큰 걱정이 있었다든지, 물론 사기나 이런 걸 당해서 잘못된 그 개별적인 분들은 계시겠지만 큰 틀에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내가 직장을 못 가지게 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뭐 결혼을 못 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IMF 구제금융을 거치고 나면서 경제의 근간이 모두 파괴가 되고 외국인한테 상당수 지분이 주식 넘어가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은행을 장악하면서 경제 주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들의 어떤 통제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 과실을 기업들이 독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당시하고 비교하면 96년에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국민 소득이 올라갔는데 왜 살기가 어려울까? 가처분 소득에서는 그때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96년보다 더 못 사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못 사는 거의 유일한 또 세대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IMF가 없이 만약에 계속 일본처럼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자립 경제까지 왔다면,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실 뭐 조선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선주에 주로 투자를 하시고, 왜냐면 잘 아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이 수입이 늘어났다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이유는 의료인들은 이런 태풍을 피해서 계속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도 늘어나고. 예, 그래서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많고,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저평가 우량주에 들어가서 꼭 잠궈버려야 될 자금들이 제약 바이오에 들어가서 잠궜다,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적인 설명을 뒤로 해서 자금의 성격이, 이 카카오에 대한 건, 카카오하고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공모주 청약하는 이 자금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시작했을 거니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공모주의 끝판왕으로 지금까지 공모했던 그 자금 유동성을 다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 실패하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공모를 받아서 재미를 봤던 사람들, 카카오는 비록 공모를 받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나머지 공모를 해서 자금을 가져왔던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빠져나갈 텐데,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수급이 붕괴되면 뭐 수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수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저평가인데, 절대 저평가가 되려면 뭐 실적 대비해서 반도 안 되는 주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반도 안 되는 주가, 이렇게 돼야 이제 수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47조, 자산 가치 많이 자회사 가치로 상장하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11조, 실적 가치가 뭐 올해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작년까지를 봤을 때, 올해는 좀 특수하다라고 보고, 작년까지 봤을 때는 뭐 사실 흑자를 내는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걸로 후하게 쳐줘가지고 15조. 이 상태에서 카카오가 뭐 성장주다. 근데 사실 해외에 유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미 카카오를 다 쓰고 있고, 카카오 기반으로 뭔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만한 그런 서비스 항목이 얼마나 될지, 저는 뭐 제한적입니다.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 카카오는 그럼 적정하게 뭐 성장 프리미엄 감안하더라도 최소 뭐 20조 중반,
이것도 많이 후하게 쳐준 겁니다.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니까 5만 원을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차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네이버도 이제 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확실히 시세가 죽은 것 같고, 다만 네이버의 이제 가치는 뭐 24조, 그리고 실적 가치가 올해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58조니까 성장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한 40조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하더라도 하락이 제한적입니다. 한 20만 원대 중후반까지.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나은 흐름을 보일 텐데, 그래도 이제 거품이 꺼질 거고, 인터넷 기반은 구글한테 조금씩 검색 시장은 장악이 되고 있고, 광고 시장 검색해봤자 네이버에 광고밖에 안 나오고, 블로그도 유튜브에 뺏기고 있고, 점점 성장주가 아니라 경쟁이 없는 데서 독식하던 업체가 경쟁 구도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역시 앞으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특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게 이 죽어가는 흐름을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지를 통해서 그 유저들의 삥을 뜯는 그 구조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익한 걸 제공을 하고, 리니지를 게임에서 기분이 좋다, 리니지를 통해서 아이템을 습득해서 돈을 벌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쌓여가면서 다른 게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임들이 다 반응이 없고, 모바일 게임은 특히 뭐 개발비 건지기도 전에 이미 유행 다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유저들을 더 쥐어짜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돼서 유저들이 빠져나가고 신규 게임은 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NC소프트는 과연 뭐가 남느냐. 3조 원 정도 되는 자산, 그동안 벌어놨던 거, 그리고 지금 수익성으로 봤을 때 한 5조가 적정 가격인데 13조 7천억. 그럼 자산 없이 하는 거 2배 쳐준다 해도 지금은 반토막입니다. 한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의 어떤 거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있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20만 원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뭐 이것도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의 실적이 과연 정말 실적이 맞느냐, 저 재무제표상 표시된 실적이 맞느냐, 만약에 셀트리온 3사가 합병했을 때 어떤 재무제표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된 투자로 뭐 바이오시밀러가 6개에서 또 허가받는 게 계속 늘어날 거고, 계속 그런 시도가 될 거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거고, 그걸 계속 재투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등등, 셀트리온과 비교하면 점점 비교 우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 종목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 그러면 이건 아니 셀트리온이 왜 거품이냐, 이런 대형 우량주를 갖고 거품. 글쎄, 셀트리온의 순자산 4조 원, 실적 후하게 쳐줘서 한 6조 원. 근데 이것도 만들어진 거라서 뭐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럼 뭐 잘 쳐줘야 10조 원인데 지금도 25조 8천억이니까 못해도 한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거품 제거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그동안 뭐 이게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다가 가는 거니까 서서히 흐름이 거품이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KCC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어제 반응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KCC 주가가 부진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뭐 삼성물산 지분 가치라든지, 그리고 또 그 한국조선해양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게 부각되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외하더라도 실적 가치가 한 5조 원, 자산 가치가
5.5조 원. 근데 시가총액이 3.4조 원. 안정적으로 이 건축 시장에서 내장재, 외장재 이런 쪽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지분 투자도 잘해서 기타 수익도 있는 상태. 근데 3.4조 원인데 뭐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KCC보다 셀트리온 주가가 더 높은지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알수록 납득이 안 되는 시장의 형태다. 물론 그것도 우리 시장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만 근데 시장은 점점 이제 그 가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장이 다 미쳐 있으니까 미친 게 정상이다. 근데 그게 유동성의 어떤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데 DB 손해보험 역시 앞으로 가치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특히 뭐 금융주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종목들 뭐 DB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멀쩡합니다. 그나마 덜 저평가인데 자산 가치가 6조 원대 중반 그리고 실적 가치가 7.9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4조 2천억.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실적이라는 게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연간 1조 원 이상 날 거고 연간 1조 원 이상 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4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주식 샀다가 4년만 버티면 투자금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간 20% 이상의 고수익이 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형성된 수익률이면 사실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다면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여건입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이상한 개떡 같은 종목들로만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시장에 돈이 풍부해서라는 역설적인 현상 때문인 거고 이게 정상화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또 한번 그 시장에서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묻지마 투자에서 묻는 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묻지마 투자하던 분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공부한 투자자들은 살아남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시장이 정상화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금리 인상, 원화 약세 이런 환경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시장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